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24페이지죠. 24페이지 5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3번 한번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다시 말하면 설명의무인데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면 해설에 제47조가 쭉 나와 있죠. 쭉 나와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47조 1항, 2항, 3항입니다. 자, 1항을 한번 읽어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이라든지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있고 전문 투자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이러한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반드시 그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그 투자에 따른 위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2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을 이해했다라는 데 대한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3항에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걸 바로 우리는 중요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중요사항을 거짓되거나 왜곡되게 설명하거나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하에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거는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3번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기서 3번의 설명이 틀린 것이다. 자, 3번 보니까 설명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5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9조, 49조다라고 한다면 부당 권유의 금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내렸죠. 자, 밑에 해설부터 보면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당 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면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거 당연하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안 된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문을 한다, 전화를 한다, 이 원칙적으로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권과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투자 권유 그리고 장내 파생 상품,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투자를 하시오라고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호에 투자 근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근유를 계속하는 행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다만 투자자 보험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4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2번, 4번은 거기에 다 해당이 되고요. 3번에 보니까 투자자로부터 투자 건류 요청을 받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거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건류 요청을 받으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투자 건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의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55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시 말하면 투자건류준칙입니다. 제50조는 투자건류준칙인데 제50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랬죠. 자, 밑에 해설에서 우리 제50조를 쭉 한번 읽어봅시다. 투자건류의 준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건류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이걸 뭐라고 그러냐? 투자건류준칙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건류 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투자를 건류하는데 지켜야 될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데 단 일반 투자자, 자,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 이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가라든지 재산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일반 투자자의 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건류 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건류 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화를 보니까 해패는 투자건류 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건류 준칙을 제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금융업자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고 단지 해패는 표준 투자건류 준칙을 마련해서 이것을 권유 또는 권장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준 투자 건류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55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은 그대로 맞는 이야기고 4번에 보니까 해패는 투자 건류 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 건류 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제정하여야 되죠. 그죠? 업자가 투자건류 준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해패는 어떻게 되느냐? 해패는 여기에 대한 표준적인 준칙을 마련해서 이러한 금융투자업자들이 이 표준 준칙을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정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6번 한번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2조. 52조는 투자금융 대행인의 금지행위입니다. 투자금융 대행인의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자, 해설의 52조를 한번 봅시다. 투자금융 대행인의 금지행위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금융 대행인 외의자에게 투자금융을 대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융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융 대행인을 위촉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항의 투자금융 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니까 위탁한 투자금융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금융을 대행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투자금융을 대행하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자, 투자를 금융하는 것, 이 금융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지 투자 자체를 하도록 해서 계약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금전 정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정권을 교부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금을 납부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디까지나 판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금융을 대행하는 금융 대행자가 그러한 금전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취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 금융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아가지고 자기가 안 하고 재위탁한다. 그러면 금융투자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자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위탁을 했더니 위촉을 했더니 자기는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위탁한다. 이건 안 되겠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쭉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읽으시고요. 자, 이러한 행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5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금융 대행인 외의자에게 투자금융을 대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에 보니까 투자금융 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융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제?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투자금융 대행인은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안 된다 그랬지. 계약 체결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투자자로부터 금전 정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이런 금전을 받는 것이지 금융을 대행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런 금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미리 알리고 그런 금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번 문제 한번 볼까요? 57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에 관한 겁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죠. 자, 58조 수수료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라든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절차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나 아니 된다. 그래서 A 투자자, B 투자자, C 투자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에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해서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협회에 통보를 하고, 이 협회는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통보를 하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해서 이를 비교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번에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에 보니까 해패는 통보보단 사항을 금융투자업체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must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8번 문제 한번 볼까요? 58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이거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이랬지. 그래서 투자 매매업체 또는 투자 금지업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여기에 투자 매매업자라든지 또는 투자 중개업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판매회사에 해당이 되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불건전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불건전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28페이지에 자, 해설을 한번 봅시다. 제71조에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호부터 쭉 해서 7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쭉 보면 1호하고 2호, 3호, 5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1호, 2호, 3호, 5호 이건 이제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자, 1호 한번 읽어봅시다.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이런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증권을 지금 구입하면 조금 있다가 바로 2, 3일 뒤에는 굉장히 증권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되팔았을 때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 돈을 주고 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자기가 또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도록 만들고 거기에 그로부터 얻은 차익을 일부를 분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자, 2호를 보니까 조사 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 분석 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 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아니 된다. 그러면 자기 계산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기 돈 주고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돈으로서 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기 계산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사 분석 자료를 그러니까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또는 일반 경제 사항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겠죠. 이런 조사 분석 자료를 일단 투자자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자기 계산하여서 그런 특정한 주식을 거래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공표하고 나서 일반 투자자들이 다 알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알게 될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그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초과 이익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도록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4시간이 지나야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경과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3호에 보니까 조사분석 자료 작성을 담당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업 금융 업무와 연동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자에게 성과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사분석을 작성하는 자가 그 자기가 분석 자료를 만든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을 때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료를 약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부를 숨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5호로 들어서 투자금융 대행인 및 투자금융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금융을 하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 당연히 투자금융을 대행하는 대행인이라든지 투자금융을 자문하는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금융을 대행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참조를 해서 58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1번, 2번, 3번은 다 금지되고 있는 행위이고요. 4번에 보니까 투자금융 자문인력에게 투자금융을 하게 하는 행위, 요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투자금융 대행인이나 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금융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융 자문인력이 투자금융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59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미연에 옳은 것은 이랬죠.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기구,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펀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정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펀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이 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돼. 금융위원회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펀드에서 뭘 발행합니까? 집합투자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자가 이 정권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집합투자 정권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정권에 대한 신고서, 정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정권신고서를 제출해서 금융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 수리되어서 효력을 발생해야만이 집합투자기구가 온당하게 설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동정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고 동시에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0번 문제는 정권신고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정권신고서 제출 시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라든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확인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지. 그러면 정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겠죠. 그죠? 자, 제출하기 전에 집합투자 기관인 기구인 펀드의 대표이사나 또 이런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사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해라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고 검토해라라는 게 29페이지 60번 해설에 쭉쭉 나와 있죠. 자, 어떤 것을 도대체 확인하고 검토해야 되느냐? 첫째, 정권신고서 기재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나 표시가 혹시나 빠져있지 않은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권신고서 기재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가 없는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권신고서 이용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걸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자가 중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권신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신고물을 담당하는 이사가 자, 이와 같이 정권신고서 기재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직접 확인 검토했다라고 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0번 문제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반드시 대표이사나 신고물을 담당하는 이사가 확인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3번 항문을 보니까 정권신고서인 중요 내용을 투자자가 확인했다는 사실 했는데, 투자자가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와 신고물을 담당하는 이사가 자기가 직접 검토하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61번 문제 한번 보죠. 정권신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자, 1번에 공모펀드의 경우 정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발행인이 정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정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이 정권신고서를 수리되어야만이 공모펀드의 경우에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의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권신고서가 반드시 수리되어야만이 모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펀드의 경우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61번의 1번의 내용은 이거는 공모펀드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모펀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괄신고서는 폐생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하나여 적용되며 발행 예정기간 중 3회 이상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틀렸네요. 자, 일괄신고서다라고 하는 말은 일정 기간 동안의 모집 총액을 미리 정해서 신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면 된다. 이게 일괄신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정권신고서를 신고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괄신고서다라고 하는 말은 일정 기간 동안의 모집 총액을, 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앞으로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개월, 이 1개월 동안 총 얼마를 모집하겠다? 총 200억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모집 총액을 정하고 말이죠. 모집 총액을 정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총 200억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총 얼마 모집하겠다 이렇게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1개월 동안에 200억을 모집하는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일괄신고서다. 그런데 이런 일괄신고서의 경우는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신고서는 오로지 개방형 펀드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자, 그러면 1개월 동안에 200억 해서 했으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3회 이상 정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최소한 3회 이상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신고서 뭐 1개월 동안에 200억 해놓고 한 번만 발행한다 하면 안 된다. 최소한 3회 이상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방형 펀드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는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환매에 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펀드의 경우는 수시로 정권을 발행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를 수시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일괄 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폐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추가 정권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폐생의 경우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개방형 펀드의 집합투자 정권은 발행 예정 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 신고서를 내어서 정정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7번에 일반적인 환매 금지형 펀드. 환매 금지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폐생 펀드를 말하는 거죠. 이런 폐생 펀드의 정권 신고서 효력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수했다라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접수해서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신고 효력은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2번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